지분 경매 그 실전 투자의 비밀 여기 개정판에서 보면은 90페이지에서 124쪽을 갖다가 지금 삼각제 공유문의 관리 방법과 지분권자의 권리와 의무 요 부분을 갖고 하는데 지금 보면 지분 경매 쪽에서 이 공유문의 관리하고 그리고 지분권자의 권리와 의무 이런 부분에서는 이 상강이 가장 기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분 쪽에 투자하려면 이렇게 공유문의 관리의 방법과 지분권자의 권리와 의무를 이제 어떻게 되는가를 갖다가 거의 한 시간에 거쳐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보면 이제 90페이지 보면 이렇게 이제 공유문의 관리와 각 공유자의 권리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공유란 뭐냐? 공유물권이란 하나의 물건이 한 사람 소유가 아니라 두 사람 이상 여러 사람이 소유가 되는 것을 말한다. 그 공유물 물건이 부동산일 경우도 있고 또 동산일 경우도 있는데 이 부동산인 경우는 등기부에 수인이 각 지분 비율대로 이제 공유가 등기가 돼 있다. 이렇게 공유 지분이 이제 주택 등에서 공유 지분으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와 토지 등에서 공유 지분으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 따라서 좀 달라지죠. 이렇게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이 건물이 이제 주택일 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거고 이 건물이 이제 상가 건물일 때는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거고 그럼 우리가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법에 적용을 받을까요? 오피스텔. 네?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이어령 비어령이죠. 주거용으로 사가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거고 업무용으로 사가면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주택이나 상가 같은 경우는 상가임대보호법에 따라서 대항력이 인정이 되면 대항 요건을 갖추게 되면 그러면 이 길 다음날 오전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해 버리는 거지. 주택도 그렇고 상가도 그렇고.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이것이 밑에 보면 이렇게 토지 같은 경우는 토지 임대차 같은 경우는 농지 임대차 같은 경우만 우리가 이제 대항 요건을 갖추게 되면 다음날 오전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하고 이제 그런 좋지만 나머지 농지법에 적용을 받는 농지임대차가 아니고 일반적인 토지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임대차 계약명 사용수익을 하더라도 대항력이 인정이 되지 않고 그러면 그에 따라서 소유자가 변경이 되면 매매 임대차를 깨게 되는 거죠. 어쨌든 주택 같은 경우를 보면 그래서 이게 주택 같은 경우 보면은 우리가 그 주택 소유자와 계약을 맺고 대항 요건이면 이제 주민등록하고 주택 인도를 갖추게 되면 이게 상가 같은 경우는 사업자 등록하고 건물 인도를 갖추게 되면 다음날 오전 0시에 대항력이 있고 여기에 확정일자를 갖췄다면 또 확정일자 우선 면제권을 갖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지분 경매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지분 경매 이루어졌더라도 이렇게 가불병 전차하고 계약을 맺었다고 하면 당연히 이제 그 대항력이 인정이 되겠지만 예를 들어 가지고 A가 3분의 1이고 B가 3분의 1이고 C가 3분의 1인데 상에서 A 지분이 이제 지분 경매 이렇게 매각이 돼요. 그럴 때에 말소 기준 권리가 6월 1일자, 6월 10일자에 근저당권자가 B와 C에는 설정되지 않은 이 근저당권자에 경매된다 그러면 여기 3월 10일 날 이제 갑 임차인이 A를 임대인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고 B와 C하고 계약을 맺지 않은 상태에서 지분 경매가 이루어졌다. 이랬을 때 이 갑 임차인이 대항력이 인정이 될 것이냐. 요거를 낙찰받은 Z가 낙찰받았어요. 그러면 Z는 이 갑 임차인을 인수해야 될까 이런 문제가 나오죠.
어떻게 생각해요? 저 갑임차인을 인수를 해야 할까요? 응? 이 사람은 이제 그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낙찰자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번에는 이 사람이 경매 절차에서 갑임차인이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았을 때 확정일자에 의해서 배당 요구를 하면 배당에 참여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가 나오죠. 그건 어떻게 생각해요? 배당에는 참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보면 여러분 이제 아버지가 있으면 누가 있어요? 아버지의 자손들 있죠. 아들이나 딸이 있겠죠. 근데 아버지가 없으면 아들하고 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다고요? 없죠. 물론 뭐 양자로 이렇게 들여오게 되면 뭐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없는 상태에서 아들과 딸이 발생하기는 어렵죠.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지면 모를까. 그러면 결국 뭐냐면 이게 대항력은 누구냐면 아버지와 어머니와 같은 부모님 존재예요. 그 우선 변제권은 그 아들과 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뭐냐면 법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대항력은 우리 항상 이걸 대항력은 주물 내지 주된 권리다. 또 우선 변제권은 배당 요구에서 이제 최우선 변제금이라든가 확정일자 우선 변제권은 이 대항력의 종물 내지 종된 권리 따라서 대항력이 없으면 이제 주물이 없으면 당연히 종물도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항력이 발생이 있어야만이 배당 요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실무에서는 이런 사람이 배당 요구해도 배당을 받아줘요, 법원에서. 그러한 이유는 왜냐면 법원에서는 배당 요구하면 그 사람이 법원에서는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어요. 이 사람이 3분의 1 지분권자가 계약했냐, 3분의 3하 계약권까지 이것까지 파악해서 배당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다른 후순위 채권자가 배당이 소송에 들어갔다면 배당에서 배제되죠. 몰라서 법원에서는 그냥 그 배당 요구했으니까 배당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겠다 생각하고 과반수 이상의 지분권자와 배당 요구 계약을 하고 대항 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 받았기 때문에 그에 따라 우선 변제권이 인정이 되겠다. 대항력이 있고 그에 따라 확정일자 우선 변제권이 인정이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배당해 주는 거지 실질적으로 배당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3분의 1 지분권자와 계약하면 당해 양력도 없고 우선 변제권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끔 보면 이렇게 3분의 1 지분권자와 계약한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우리가 낙찰받으면 이거 인수 안 해도 돼요. 이 사람은 누구한테? A한테만 배당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B나 C한테는 자동으로 못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에서 발생하는 거다는 거죠. 이렇게. 지금같이 이제 지분 경매에서 우리가 주택이나 건물 또는 이제 그 토지 임대차 같은 경우에 대항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 부분을 가볍게 한번 좀 생각해 봤고요. 토지 임대차 이 건물이나 주택이나 상가는 이렇게 내가 표현하는 게 이 층에서도 잘 살고 저 층에도 잘 이 과반수 이상의 지분권자와 계약을 하고 대항력만 말소 기준을 이전에 대항력권을 갖췄다 그러면 그 소유자가 바뀌어도 그러니까 이승은 소유자가 바뀌기 전에 저승은 소유자가 바뀌고도 대항력이 인정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 토지 임대차 같은 경우는 대항력이 인정이 되지 않아요. 물론 이제 예외적으로 농지법 같은 농지 임차인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이 되지만 그렇지 않고 일반 토지 임대차 같은 경우는 과반수 이상의 지분권자와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소유자가 바뀌면 매매는 임대차를 깨는 거죠. 근데 내가 A, B, C 토지 임대차 계약을 맺었는데 이 그 소유권이 3분의 1만 변경이 됐어요. 그러면 아직도 남아있는 게 과반수 이상이 남아있죠? 그건 대항력이 있는 거예요. 매매는 임대차를 못 깨는 거죠. 그렇다도 3분의 1에 대해서는 임차권을 주장할 수가 없는 거죠. 이 토지 임대차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이제 건물하고 주택에서 차이점이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뭐냐면
공유물의 사용과 수익, 근데 그 부당이득은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보면 이게 각 공유자의 사용 수익권이란, 즉 이거는 보면 이제 관리행위죠. 이렇게 공유물의 사용 수익은 자기 지분에 의해서 제약되고, 구체적인 사용 수익 방법은 공유자 간의 합의가 필요하다.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유자 1인이 공유물 전체를 사용 수익하는 것이 적법하지만, 합의가 없는 경우는 공유자 1인이 다른 공유자 지분권자의 사용 수익을 침해하는 범위에서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말이죠. 이 경우 사용 수익을 하지 않는 다른 지분권자는 공유물이 보존행위로서 사용 수익을 배제시킬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이 관리행위, 즉 사용수익권은 민법 265조에서 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용수익권은, 이러한 공유물은 즉 관리행위죠. 관리행위는 사용수익은 관리행위에 해당되는데, 공유물이 관리에 관한 상황은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게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있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 가지고 A가 3분의 2이고 B가 3분의 1인 경우가 돼 있고, 이번은 A가 3분의 1이고 B가 3분의 1, C가 3분의 1인 주택에 A 지분이 이제 지분 경매가 이루어지는 거죠. 지분 경매. 이럴 때에 이제 지분 경매가 이루어지는 상태에서 이제 말소기준 권리는 이제 5월 10일 날 이제 근저당권이라 그러고, 이 근저당권에 의해서 지분 경매가 이루어지는 거죠. 여기도 5월 10일 날 이제 근저당권에 의해서 지분 경매가 이루어진다. 여기서 낙찰자가 Z가 낙찰받았다. Z가 낙찰받았을 때에, 이럴 때 이제 보면 이제 그 임차인이 A하고 B하고 전체와 계약을 맺었어요. A하고 B하고 이렇게 A, B, C하고 전체를 계약을 맺었다. 그랬다 그러면 이제 요거 낙찰자 같은 경우는 요 임차인이 3월 10일 날 계약을 맺었는데, 갑 임차인이 전입신고도 하고 확정일자도 받았는데, 보증금이 예를 들어서 뭐 3억 원이다. 3억 원이다. 이럴 때에 요 낙찰자는 지분 경매에서 낙찰받았는데, 이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다 했을 때 인수할 수 있는 금액은, 인수금은 원칙적으로 3억 원을 인수해야 되는 거예요. 왜? 채무자, 즉 공동임대, 다른 말로 공동채무자가는 채권 물건에 따라서 채권자의 채권을 전액 변제될 때까지 자기 책임의 범위 내에서는 채무자로 인수하는 거고,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의 범위 내에서는 물상보증의 담보 책임을 지기 때문에 3억을 인수하는 게 원칙이지만, 채무자로 인수하는 거는 항상 이렇게, 채무자로 인수하는 거하고 이 물상보증인으로 인수하는 거랑 물상보증인으로 인수하는 거랑 금액을 줘요. 채무자로 인수하는 거는 자기의 임대인의 지분, 즉 3분의 2니까 2억을 채무자로 인수하는 거고, B의 물상보증 담보 책임은 1억을 책임을 지는 거다. 이런 건 1억을. 그렇기 때문에, 근데 B가 1억을 책임질 수 있다면 내가 이걸 낙찰받을 때 2억만 인수하면 되겠다. 그리고 나머지는 B가 책임지든가, B가 책임지지 못하면 B가 지분 경매가 이루어졌을 때에 B 지분에서 낙찰자가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낙찰을 받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뭘 구분하냐? 이렇게 인수금액만 구분하는 게 아니라 임차인을 명도 대상인자 내보낼 수 있느냐, 이렇게 항상. 이 선순위 임차인은 대항력을 주장하면 내보낼 수가 없죠. 인수해야 되니까. 이번에 뭐 이 사람이 배당 요구를 했다. 배당 요구를 했을 때에 이 사람이 3억을 갖고 배당 요구했는데 여기서 2억을 배당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낙찰자가 인수할 금액은 1억이 되는 거죠. 근데 채무자로 인수할 게 없고 물상보증인이 담보 책임만 1억을 인수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내보내지 못하겠죠. 이번에 어떻게 했냐? 6월 10일 날 말소기준권 이후에 의림차인이 이제 A, B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한 거는 말소기증을 이기기 때문에 이 임차권은 애당초 A하고 이 말소기증을 이해해서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면 이 잔금 납부와 동시에 임차권은 소멸돼 가지고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돼버린 거예요. 소멸돼 버린 거예요. 그래 이런 경우라고 하면 요 임차에는 요 3분의 1에서 임차권 소멸되죠. 그렇지만 3분의 1은 그냥 남아 있어요. 그럼 이거를 낙찰받은 사람이 요 을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죠. 어떻게 내보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공인물의 관리 행위는 과반수를 정하는 거예요. 과반수는 뭐냐면 이 사용수익권이에요. 그래가지고 직접 자기가 사용수익할 수도 있고 이제 그 임차권으로 해서 간접 사용수익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과반수를 가지고 있으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관리 행위는 사용수익을 할 수 있는 것 범위에 따라서 계약 해지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수익을 배제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과반수 지분을 낙찰받는데 그 지분에서 이 후순위 임차권 같은 경우는 소멸되기 때문에 나머지 있는 B와 계약한 게 소수 지분권자의 계약, 즉 과반수가 못 되게 되면 이 낙찰자는 3분의 2 지분으로서 과반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관리행위로서 인도명령을 진행할 수 있고 결정을 받아서 강제 집행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부분은. 이제 이와 같이 이제 이런 경우도 비슷하죠. 보통 여기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1억 2천 갖고 계약을 했는데 말소기증권 이전에 있는 이 갑임차이다, 을임차이다. 이거 조금씩 다르지만 비슷해요. 보면 이럴 때에 이 사람이 이제 보증금 3억이다. 3억인데 배당 요구를 안 했어요. 안 했다 그러면 요 낙찰자는 3억 원을 인수하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3억을 채무자로 인수하는 거는 1억. 그리고 B에 대한 물상보증인 책임이 1억. C에 대한 물상보증 책임이 1억. 근데 B와 C가 책임질 수 있다면 나는 1억만 인수하면 된다. 낙찰자는.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어쨌든 내보낼 수 있는 항상 이 지분 경매로 낙찰받을 때는 인수할 수 있는 금액하고 내보낼 수 있느냐 못 내보내죠. 이번에는 을임차인에서 보자고요. 을임차인에서는 임차권이 이제 낙찰자가 잔금 납부하면 말소기증권리 이외의 임차권은 소멸돼 버려요.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이 백지가 돼버리고 무효가 돼버리고 이럴 때 인수할 금액이 누구냐? 이 사람은 인수할 금액이 없어요. 아예 임차권이 대항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 두 번째는 내보낼 수 있느냐? 못 내버리죠. 왜냐면 이 사람은 3분의 1 지분권자이기 때문에 소수 지분권을 취득하고 이 임차에는 아직도 B와 3분의 1과 C 3분의 1과의 임차권이 있기 때문에 과반수 이상의 지분권자와 계약한 건 과반수는 51%를 말하는 51% 이상 50%를 초과되는 걸 말하는 거죠. 내보낼 수 없죠. 이렇게 우리가 명도소송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명도소송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실무에서 명도소송 어떻게 못 하는 거예요? 안 받아주는데 압박용. 그거는 모르는 사람한테 이제 그 어거지로 우리가 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송을 하는 거예요. 요즘 인터넷 세상에 돌아다니는 그 이제 가짜 뉴스죠. 근데 그거 소송을 하는 게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패소할 걸 뻔히 알면서 상대방을 괴롭히려고 법원에 나오게 하려고 하는 거는 있지만 그거는 가짜 소송이죠. 압박용. 그런 압박용을 여기서 얘기하면 안 돼요. 여기는 진실만 얘기해야죠. 이거는 과반시장에 지분권자 나와가지고 남아있기 때문에 낙찰자는 인수할 금액은 없어. 인수금액에서는 완전히 임대인의 지위는 여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기 승계가 안 돼. 그러나 내버리지 못해. 아직도 배가 12척이 있는 거죠. 과반수 이상의 지분권자. 여기죠, 여기. 여기는 아니고 여기서. 여기서는 아직도 3분의 2 지분권자 계약이 남아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거 낙찰받은 사람은 지분은 있지만 사용식을 못하니까 손해배상 책임이 있죠. 부당이득 반환. 부당이득 반환은 누구한테 하냐? 부당이득 반환을 B나 C인 임대인한테 하냐? 이 사람의 을의 임대인은 이 두 사람이 나와 있잖아요. 을한테 하느냐? 아니면 을한테 해야 되냐? 누구한테 해야 될까요? 부당이득을. B와 C한테. B와 C한테 하면 안 되죠?
B와 C는 그냥 1억씩 받은 것밖에 없어. 더 받은 것도 없죠? 그럼 누가? 임차인이 지가 잘못해가지고 A 지분에서 말소기준 걸 이후에 계약해가지고 요게 소멸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또 다시 돈을 1억을 더 내놔야 돼. 누구한테? 예, Z 낙찰자에 지급할 의무가 있죠. 이럴 때 낙찰자가 그 명도는 못하지만 부당이득 반환 청구성을, 왜냐면 그 을임차인이 부당이득을 보게 되는 거죠. 그거를 을한테 부당이득을 청구하는 거지. 이 B와 C는 처음부터 그냥 변한 게 없어. 그냥 1억씩만 주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권리 분석을 지금처럼 하면 된다는 거죠. 부당이득을 그 임차액은 나는 남은 데다가 가압류나 채권 가압류 이런 거할 수 있는 거죠? 그럼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분권자의 권리와 의무, 이런 게 공유물의 관리 행위 또는 보존 행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간단히 이제 관리 행위가 뭐냐, 보존 행위는 뭐냐, 이거 간단히 제가 한번 해보면, 이렇게 관리 행위하고 보존 행위는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관리 행위 그리고 보존 행위. 기본적으로 보존 행위는 그 지분권자가 그 지분권에 의해서 권리를 행사하는 거니까 대부분이 이제 소수 지분권자가 하게 되죠. 소수 지분권자가 사용 수익을, 권리는, 지분권에 대한 권리는 있지만 과반수의 지분권자가 관리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사용 수익을 못 하니까 과반수 지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는 거를 우리가 보존 행위로서 할 수가 있고, 또 이렇게 A가 2분의 1, B가 2분의 1이요. 그러면 A도 소수지분권자, B도 소수지분권자인데 B가 사용수익하고 있어요. 나는 A요. 나는 관리 행위는 할 수 없어. 왜냐면 과반수가 못 되니까, 50%니까. 그렇지만 B가 불법을 하는 거죠. 과반수도 안 되는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해? 나는 관리 행위는 못하지만 내 지분권으로서, 보존행위로서 불법으로 사용수익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사용수익을 배제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2분의 1 지분을 낙찰받았을 때 다른 2분의 1 지분권자가 사용수익하고 있을 때는 내가 관리행위로 인도명령 신청하지 못하지만 보존행위에서 인도명령 신청해서 강제 집행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돼. 그런 얘기를 하자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보존행위가 소수 지분권자로서의 부당이득 같은 거라든가, 또는 상대방이 불법 행위를 할 때에 사용수익을 배제시키는 거, 또는 이게 건물이 무너지려고 해 막. 근데 아무도 신경 안 써줘. 근데 내가 지분이 한 10분의 1 지분권자밖에 안 돼요. 근데 건물이 무너지게 되면 나의 10분의 1까지 다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럴 때는 10분의 9 동의 없이 내가 직접 수리를 해서, 무너지지 않게끔 수리를 해서 10분의 9 지분권자한테 각각의 자기 지분에 대해서 수선비를 청구할 수 있는 것도 보존행위로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긴급 구조비가 되겠죠? 그런 것도 다 보존행위예요. 근데 그에 반해서 이 관리행위는 뭐냐? 관리행위는 사용수익권이에요. 이 사용수익권은 본인이 직접 지분권자가 사용수익할 수 있는, 하는 것도, 수익하는 것도 그렇고, 또 이렇게 간접 이제 지분권자가 사용수익화, 이런 거는 뭐냐면 임대차 계약이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거라든가, 또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거, 임대차 계약을, 이 사용수익을 배제시키는 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인도명령이라고 할 수 있죠. 인도명령, 경매에서는 인도명령 결정문을 갖고 강제 집행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그 관리행위에 해당된다. 이 말이죠.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계약 기간을 연장하거나, 또는 이제 경매로 낙찰받아 가지고 인도명령에 의해서 강제 집행하는 거. 이런 부분을 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관리행위, 보존행위 같은, 이 관리행위는 사용수익권이다. 이런 관리행위는 어떤 규정이냐면 민법 265조에 의해서 과반수, 공유물의 관리행위는 과반수로 정한다 그러죠.
과반수 갖고 직접 지하기에 직접 그 사용 수익을 하든가 아니면 간접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거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관리 행위 그리고 보존 행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